네가 어떻게 부모한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 저는 눈물을 훔치며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섞인 제 목소리는 떨렸고 감정이 벅차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광양에 거주 중인 현송자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된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식 넷을 키우다 보니 어느덧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버린 70대 후반의 할머니입니다. 세상살이를 다 겪어봤다고 해도 자식을 키우는 일만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 이토록 정확하다는 걸 자식 넷을 키우며 뼈저리게 느꼈죠. 하지만 그만큼 자식을 키우는 일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자식들 중에서도 가장 속을 썩였던 막내 아들과 그 아내인 막내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디 동년배 친구의 푸념이라 생각하시고 즐겁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포항의 한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남편과 함께 살면서 읍내에서 식당 일을 하며 4명의 자식을 키웠습니다.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도 아들이었죠. 셋째는 딸이었고 마지막 넷째는 10살 터울로 태어난 늦둥이 아들이었습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2살 터울로 키웠지만 막내는 늦둥이였기에 다른 아이들과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남편은 원래도 자식들에게 약했는데 특히 어렵게 얻은 막내 아들에게는 더더욱 약해졌습니다. 막내는 자라면서 버릇없이 구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나마 큰아들이 동생들 기강을 잡던 터라 막내도 큰형 앞에서는 주눅이 들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모두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저는 식당 일을 하며 열심히 돈을 모았고 나중에는 읍내의 작은 식당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지역 제철소에 취직해 29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공부를 잘해 서울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공기업에 다니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딸은 간호대를 졸업한 후 경기도에서 일하던 중 사위를 만나 결혼에 정착했습니다. 막내는 조금 늦게 취직했습니다. 지방군립대를 졸업한 후 한동안 집에 머물다 광주에 있는 건설 회사에 취직을 했죠. 왕복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출퇴근했는데 자취 비용이 아깝다며 꾸준히 집에서 회사까지 출퇴근을 했습니다. 참으로 성실하던 막내였죠. 그런데 막내가 직장에 적응하고 있을 때 큰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막내 나이 29에 뇌출혈로 쓰러졌고 결국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정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막내 결혼을 보고 손주도 보고 여행도 다니며 행복하게 오래 살자고 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저를 혼자 두고 떠나버렸으니까요. 여보, 나만 두고 이렇게 떠나면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우리 막내 결혼하는 것도 보고 같이 여행도 다니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고 하지 않았어요? 나도 데려가세요. 제발 나만 혼자 두지 말고 같이 가세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남편이 농사 짓던 땅을 모두 팔았습니다. 제가 식당을 운영해야 했기에 집 뒤편 텃밭 정도만 겨우 관리할 수 있었고 남편이 짓던 농사를 이어받을 여력은 없었거든요. 남편이 떠난 후 막내는 왕복 2시간 넘게 출퇴근을 계속했고 저는 막내가 장가가는 날을 고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6년 뒤 막내는 드디어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35세에 결혼하게 되었죠. 막내는 백화점에서 일하던 며느리를 만났고 그렇게 장가를 갔습니다.
결혼식 때 며느리의 부모님과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들은 참으로 예의 바르고 강직한 분들이셨습니다. 사부인, 정말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셨습니다. 저희 외동딸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딸이 외동으로 자라 철이 조금 없을 수도 있지만 어디 가서 예의 없이 굴지 않도록 잘 교육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많이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며느리의 아버지께서는 중학교 교사로 일하시던 분이었고 사부인 역시 참으로 성품이 곧고 자식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결혼 후에 자주 한 말 중 하나는 그녀의 아버지, 즉 사돈 어른이 굉장히 엄격한 분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 저희 아버지예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막내 아들이 어렸을 때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이 큰아들이었던 것처럼 며느리도 사돈 어른을 무서워하며 자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막내 며느리는 저 앞에서 항상 예의를 깎듯이 차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의를 지키면서도 하고 싶은 말은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어떤 때는 솔직함이 지나치다 싶기도 했습니다. 막내 부부가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막내까지 출가한 후 자식들이 저 혼자 남은 게 걱정됐는지 한두 달에 한 번씩 시간을 맞춰 저를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날도 자식들이 날짜를 맞춰 제 집에 찾아온 날이었죠. 저희 집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광주에 살던 막내 부부도 마찬가지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막내 며느리가 눈치를 보며 조용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방에 혼자 있던 제게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죠. 어머님, 사실 저 결혼하고 나서 여기 내려오는 일이 많아지면서 너무 힘들어요. 저는 외동딸이라 형제들이 북적거리는 것도 적응이 잘 안 되고요. 그런데 남편한테 말해보니까 남편은 차마 큰아주버님께 자기가 빠지겠다는 말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큰아주버님을 무서워하잖아요. 제가 혼자 빠지자니 남편이 곤란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이 먼저 가족들에게 이렇게 자주 모이지 말자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갑작스럽게 당황했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자주 모이는 시댁이 정말 드문 거 아시죠? 요즘은 제사도 많이 없애는 추세잖아요. 솔직히 형님들도 저처럼 생각할지도 몰라요. 저는 어렵게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머님과 앞으로 더 잘 지내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너무 기분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막내 며느리의 말이 너무나 솔직했지만 그만큼 틀린 말도 아니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른 자식들과 며느리들도 말은 안 했지만 어쩌면 모두 비슷한 마음으로 힘들어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자식들의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는 나쁜 시어머니가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창피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자식들에게 앞으로는 이렇게 자주 내려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명절에도 제사를 없애고 밥만 간단히 먹자고 제안했죠. 하지만 막내 며느리가 저에게 한 이야기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 말을 듣고 막내를 제외한 다른 자식들과 며느리들은 모두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색해진 분위기 속에서 손주들은 어른들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막내 며느리의 말을 듣고 보니 다른 며느리들도 시어머니나 장모에게 어려움을 느끼며 차마 앞에서는 불편하다는 말을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자주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후 자식들은 자기들끼리 시간을 맞춰 저희 집에 오던 일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고맙게도 슬그머니 큰아들 내외가 손주들을 데리고 다시 저희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저희 집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둘째 아들 내외와 딸 부부까지도 두어 달에 한 번씩 저를 찾아왔어요. 심지어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도 오는 날이 겹쳐서 서로 마주치기도 했죠. 어느 날 우연히 세 자식 내외와 손주들까지 모두 저희 집에 온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자식들에게 말했죠. 너희도 참 끈질기다.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오니? 정훈이, 정학이, 혜옥이. 너희야, 내가 엄마니까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너희들 배우자들은 힘들 수도 있잖니. 결혼했으면 각자의 가정을 먼저 챙겨야지. 사돈 어른들도 자주 찾아뵙고 말이다. 그 말에 큰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살짝 서운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살아생전에 아버님도 어머님도 저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남편도 저희 친정에 정말 잘해요. 어머님 댁에 오는 만큼 친정에도 자주 찾아가고 남편은 심지어 제가 안 하는 안부 전화까지 부모님께 자주 드려요. 제가 어떻게 그런 남편의 어머니를 찾아오는 게 싫을 수가 있겠어요? 둘째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자식들은 정말 효자들이에요. 아주버님만큼이나 제 남편도 저희 친정에 잘해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남편한테 먼저 어머님 댁에 가자고 얘기해요. 어머님 걱정돼서 먼저 그러는 거예요. 딸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박서방도 엄마 혼자 지내다가 혹시나 아버지처럼 쓰러지시면 어쩌나 걱정해요. 그래서 주말에 휴무 내고 엄마 뵈러 가자고 닥달하곤 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괜한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듣는데 자식 하나만 잘 키워도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거라고 하는데 저는 4명 중 3명이나 이렇게 효자로 자라주다니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식들을 끔찍하게 아꼈던 남편 덕분인 것 같아 연신 옷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렇다고 자주 찾아오지 않는 막내 부부를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각자의 인생이 있는 것이고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아들과 며느리의 시간을 빼앗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막내 부부가 다른 형제들과 성향이 다를 뿐 그게 잘못된 행동은 아니니까요. 막내 부부는 1년에 딱 4번, 2번의 명절과 남편 기일, 그리고 제 생일 때만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미 제가 자주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두었기 때문에 나머지 자식들은 그런 막내 부부에게 이런 반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막내 부부를 제외한 나머지 자식들 내외는 서로 더욱 돈독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자주 모였으니까요. 그래도 다른 며느리들은 막내 며느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늘 신경을 쓰고 막내 며느리를 챙겨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막내 아들이 결혼한 지 3년이 지난 어느 명절 전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어머, 너희가 벌써 왔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제일 먼저 저희 집에 도착한 사람이 다름 아닌 막내 부부였거든요. 제가 명절 제사를 없앤 이후 막내 부부는 명절 당일 아침에만 저희 집에 와서 아침만 먹고 가곤 했습니다. 반면 큰아들 내외와 둘째 내외는 명절 전날 미리 와서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하고 고기도 구워 먹으며 즐겁게 보내다가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하고 처가로 향했습니다. 딸 부부는 명절 당일 저녁에 사돈댁에서 시간을 보낸 뒤 저희 집에 내려오곤 했죠. 그래서 명절 전날엔 얼굴도 비치지 않던 막내 부부가 제일 먼저 도착했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제 놀란 표정을 보고 웃으며 제 팔짱을 끼더니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세요, 어머니? 저희 일찍 오면 안 되나요? 이제부터 저희도 명절 전날 와서 어머님이랑 더 시간 보내려고요. 그래. 근데 힘들지 않겠니? 에이, 그래도 가족인데 명절 때만이라도 얼굴 오래 뵙고 가면 좋잖아요. 저는 떨떠름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죠.
옆에서 막내 아들은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뭐 어쨌든 잘 왔다. 오랜만에 얼굴 보니 점심은 먹었니? 아니요. 아직 안 먹었어요. 그래, 그럼 조금만 기다려라. 큰애랑 둘째 내외 두고 놀 테니까 다 같이 점심 먹자. 반찬도 미리 많이 해놨으니 점심은 간단히 먹고 저녁에는 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자. 저는 미리 준비해 둔 반찬을 꺼내다가 문득 어릴 적 반찬 투정을 부리던 막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20대 후반이 되도록 철이 없던 막내의 모습이 떠오르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커서 결혼도 하고 이제는 거뭇거뭇 수염이 난 어른이 되었는지 새삼 놀라웠죠. 그래서 저는 저녁에 먹으려고 미리 사둔 삼겹살을 몇 점 구워줄까 싶어 집을 나섰습니다. 집 뒤 텃밭으로 가서 상추를 뽑아 오려는 참이었죠. 어머님, 어디 가세요? 응, 삼겹살 좀 구워주려는데 상추가 없어서 텃밭에서 좀 뽑아오려고 해. 너희는 편히 앉아서 쉬고 있어. 바람 잘 통하라고 방충망도 쳐두고 창문이랑 현관문도 다 열어놨어. 시원할 거야. 저는 집 뒤 텃밭에서 크고 싱싱한 상추 몇 장을 뽑아 들고 다시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막내 아들과 며느리는 쌈을 즐겨 먹지 않는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 안에서 들려오는 막내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소리에 저는 그만 현관에 서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진짜 어머님 앞에서 억지로 너무 과하게 웃었더니 입에 경련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도 조금 더 참아야지. 어머님한테 한 번이라도 더 잘 보여야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잖아. 근데 이번 투자 확실한 거 맞아? 당신 친구 정보 믿을 만한 거지? 이번에도 투자 망하면 진짜 끝장인데. 그러게, 저번에 왜 그렇게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에 다 꼬라박았어. 그 일만 아니었어도 이 정도는 대출 안 받고도 충분했을 텐데. 아, 진짜 장인어른한테 한번 부탁드려보면 안 될까? 미쳤어? 우리 아빠가 내가 주식으로 돈 다 날린 거 알면 나 진짜 죽어. 당신, 어머님이 우리 결혼할 때 주신 7천만 원 말고도 가진 재산이 있는 거 확실하지? 그렇다니까. 어머니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 우리 사남매 결혼할 때 똑같이 보태주신 그 돈들은 미리 마련해두신 거래.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농사짓던 땅을 팔 때도 꽤 좋은 가격을 받으셨대. 거기다가 작년에 어머니가 가게 정리하면서 또 목돈이 생기셨을 거야. 근데 내가 어머님한테 돈 달라고 했다가 큰 형이 알면 분명 가만 안 있을 거잖아. 형들 오기 전에, 아니면 내일 늦게까지 남아서 누나 오기 전에 슬쩍 어머니한테 말씀드려보자. 어차피 나중에 유산으로 받을 돈을 좀 일찍 갖는 셈 치면 되는 거잖아. 어머님한테 그 목돈이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에 형님들처럼 자주 왔을걸. 그 얄미운 형님들이 어머님 돈 있는 거 알고 미리 알랑방귀나 끼고 있었던 거 아니야?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순간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대체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건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았죠. 하지만 천천히 다시 되짚어보니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살살 구슬려 돈을 뜯어내기 위해 명절 전날 생전 오지도 않던 날에 우리 집에 온 것이었습니다. 마치 구렁이처럼 슬며시 들어와 돈을 빼내려고 또아리를 들고 기다리고 있던 것이었죠. 게다가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도를 지나쳤고 이후에 말하는 꼬라지에 결국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거실로 뛰쳐나가 쌓였던 분노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그 땅을 어머님한테 주지 말고 당신의 자식들한테 나눠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이런 귀찮은 짓까지 안 하고도 편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람만 좋고 실속은 전혀 없었어. 그래서 큰형이 나를 그렇게 쥐잡듯이 잡아도 아버지는 한마디도 못하셨잖아. 살아계실 때도 돌아가신 후에도 도움이 안 돼. 당신 어머님도 참 눈치도 없이 오래 사셔. 나이 드셨으면 일찍 가셔서 유산이나 남겨주시면 우리도 편했을 텐데. 괜히 오래 살아서 우리가 이 깡촌을 매번 오가게 만들고 말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들의 말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를 향한 그 무례함과 냉담한 태도는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저는 현관에 서서 굳어있던 몸을 움직여 거실로 뛰쳐나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상추 바구니를 그대로 그들의 앞에 엎어버렸죠. 바구니 속에 있던 상추 몇 장이 바닥에 흩어졌고 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막내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저를 보고 막내 아들은 다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내가 언제부터 있었겠냐? 너희들이 하는 말 다 들었으니까 이렇게 뛰쳐나온 거 아니냐? 저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유산, 눈치 없이 오래 살아? 막내야, 네가 어떻게 부모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 아버지는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데 죽어서도 도움이 안 된다고? 이 못된 놈아, 돈 때문에 부모한테 이런 소리를 하다니 네가 사람이냐? 너무 큰 배신감과 서러움이 밀려와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동안 막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며 키워왔는데 그 아들이 이제 와서 돈을 목적으로 부모를 대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막내 아들은 제 눈물을 보고는 당황한 듯 입만 뻐끔거렸고 이내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엄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어차피 나중에 물려주실 돈이니까 아버지가 미리 저한테 남겨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결국 그 돈을 우리 형제들한테 나눠주실 거잖아요. 제가 사정이 좀 급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한데? 네가 부모한테 돈을 맡겨놨니? 결혼 전에 이 집에서 살면서 생활비 한 번 낸 적 있니? 뭐 했니? 그저 가만히 앉아서 내가 차려준 밥상만 받아먹지 않았냐? 그런 네가 이제 와서 돈 이야기를 해? 그렇게 정성으로 널 키워줬는데 네가 어떻게 부모한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 저는 눈물을 훔치며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섞인 제 목소리는 떨렸고 감정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막내를 위해 쏟았던 그 모든 시간과 노력, 그리고 사랑이 그 순간 전부 배신당한 것 같았습니다. 막내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인 채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막내 며느리에게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너 뭐? 내가 눈치도 없이 오래 살아서 불편하다고? 시댁에 오기 싫었으면 애초에 왜 시집을 왔니? 네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나한테 와서 요즘은 이렇게 자주 모이고 제사까지 지내는 시댁이 몇 없다고. 다른 애들도 다 불편할 테니 내가 대신 얘기해달라고 했지? 그때도 나는 큰 소리 한마디 안 하고 네 말대로 다 해줬다. 그럼 된 거 아니니? 가족이 돼서 어떻게 1년에 몇 번 얼굴도 안 보고 살 수 있니? 자식 노릇은 하기 싫고 돈은 돈대로 받아가고 싶어.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왜 음침하게 거기서 그런 얘기를 다 듣고 계셨어요?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처럼 유난 떠는 시댁이 어디 있냐고요. 형님들이야 특이하게 착해서 그렇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다 저처럼 불편했을걸요? 시댁이 편한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다고요? 솔직히 어머님이 먼저 자식들 편의를 봐주셨으면 좋았잖아요. 별거 아닌 걸로 생색은 내시면서. 그리고 부모라면 자식이 어려울 때 당연히 도와주는 게 상식 아닌가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잘 됐네요. 저도 가식적으로 웃고 남 맞춰주는 거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 이왕 물려주실 유산 미리 주세요. 저희 사정이 좀 급하거든요. 어차피 안 주셔도 나중에 유류분 청구해서 우리 목 다 찾아갈 수 있어요. 막내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미친년이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짓거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현관 쪽을 바라보니 거기에는 성이 날대로 난 큰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놀란 표정의 며느리들과 손주들이 서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눈짓을 하자 둘째 며느리가 손주들을 데리고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마 아이들이 어른들 싸움을 보지 않게 하려는 것이겠죠.
손주들이 밖으로 나가자마자 큰아들은 성큼성큼 다가와 막내 아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큰아들의 행동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이 자식이 큰아들은 망설임 없이 막내 아들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막내 며느리는 순식간에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었고, 반면 큰 며느리는 울고 있는 저를 꼭 끌어안고 달래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다 괜찮아요. 저는 펑펑 울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봐. 자식 하나를 금수로 키워버렸어.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정말이에요. 큰아들은 저희 울음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내 아들에게 사정없이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막내 아들은 큰아들의 다리에 매달리며 필사적으로 빌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눈이 돌아버린 큰아들을 둘째 아들이 말리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이은혜도 모르는 자식아. 감히 어디서 어머니 마음에 상처를 내? 여기까지 와서 뭔 짓을 하려고 했어? 마당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길래 무슨 일인가 해서 들어와 보니 너랑 네 처랑 아주 쌍으로 미친 소리만 하더라. 오늘이 네 제삿날인 줄 알아? 내가 오늘 너 그냥 안 놔둬. 형, 이만하면 됐어. 이제 그만하고 말로 하자고.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어. 어머니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는데 이따위 놈을 그냥 놔두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끝장을 봐야지. 어떻게 그냥 넘어가? 형, 잘못했어. 미안해. 제발 살려줘. 형. 한참 동안 막내 아들을 두들겨 패던 큰아들은 마침내 숨을 헐떡이며 막내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코피가 터지고 온몸이 엉망이 된 막내는 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도 못한 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눈에 보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여전히 벌벌 떨고 있는 막내 며느리에게로 시선을 돌리더니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수씨, 아니 너 미쳤냐? 네가 뭐라고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짓거려? 돈을 내놓으라고? 이 집이 네가 감히 그런 말 할 곳이냐? 그리고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어머니가 갑자기 우리한테 자주 오지 말라고 하신 게 다 너 때문이었지? 너 같은 여우 같은 게 뒤에서 어머니한테 무슨 소리를 한 거야? 큰아주버니,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좋은 뜻에서. 입 다물어. 더 이상 이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오기 싫으면 너 혼자 오지 마. 나도 너 같은 건 반갑지 않거든.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보이지 마라. 자식이나 데리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급한 사정이 뭐든 너희 둘이 알아서 해결해. 우리 어머니한테 기생충처럼 들러붙을 생각하지 말라고. 벌레 같은 것들아, 당장 꺼져. 큰아들은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하듯 내뱉었고 막내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당황한 채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순간 막내 아들은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도 기어오듯 제 앞으로 다가와 눈물을 흘리며 절박하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를 한 번만 도와주세요. 돈이라도 좀 빌려주세요. 저희 지금 빚이 너무 많아요. 이번 투자 말고는 다시 살아날 길이 없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진짜 길바닥에 앉게 될지도 몰라요. 막내 아들의 그 말에 저는 더 이상할 말을 잃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아직도 돈을 구걸하며 빌어대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절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막내를 위해 쏟아부은 사랑과 헌신이 한순간에 배신당한 듯한 기분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지금 네가 할 말이냐? 너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았으면서도 돈밖에 생각이 안 나니? 네가 부모를 이렇게 모욕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돈을 달라고 애원하냐? 네가 나한테 돈이라도 맡겨놨니? 저는 울먹이며 차오르는 분노와 서러움으로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자 노력해왔는데 그 자식이 이제는 부모에게 돈을 달라며 구걸하는 모습은 저를 너무나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근데 저희 정말 사정이 급해서 그래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발요. 막내 아들은 여전히 제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저를 진정시키며 조금은 마음을 가라앉혔지만 저는 여전히 분노에 휩싸인 큰아들을 막으며 막내 아들을 향해 원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널 잘못 키워도 단단히 잘못 키웠구나. 네 속내를 이제 알게 된 이상 난 너에게 단돈 100원도 빌려줄 수 없어. 자식이 어려울 때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넌 그 돈을 바라면서도 나와 먼저 간 네 아버지에 대해 조금도 고마워하지 않더라. 넌 예전부터 그랬지. 조금이라도 귀찮고 불편한 일은 하기 싫어하고 부모는 당연히 널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나이 들어 좀 철이 들었나 했는데 내 착각이었다. 저는 막내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네 처가 날 어떻게 여기는지 이제 똑똑히 알았다. 난 더 이상 널 내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다. 다만 네가 매일 후회하며 살기만을 바란다. 널 사랑하고 아무 조건 없이 위했던 단 하나의 가족을 네 썩어빠진 정신머리와 행동 때문에 영원히 잃었다는 사실을 말이야. 이제 가거라. 더는 널 보고 싶지 않아. 제 말을 듣고 막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 후 힘겹게 몸을 일으켜 현관으로 향하는 막내의 모습은 무겁고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현관으로 나가던 도중 막내는 둘째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굳은 표정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가. 넌 어머니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어. 막내 며느리는 눈치를 보다가 결국 남편 뒤를 따라 급하게 집을 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떠나는 발자국 소리가 마당을 벗어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큰 며느리와 큰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저를 감싸 안으며 함께 흐느꼈습니다. 그때 둘째 며느리가 손주들을 데리고 들어와 아이들을 작은 방으로 조용히 들여보냈습니다. 손주들이 어른들의 싸움을 보지 않게 하려고 하는 배려였죠. 다음 날이 명절이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딸 내외가 손주와 함께 일찍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딸은 상황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말했습니다. 그냥 곤죽을 내버렸어야지. 그걸 그냥 보내다니. 아니야. 걔 충분히 곤죽됐어. 어제 내가 아주 작사를 내놨거든. 정말 속상해서 미치겠다. 어쩜 그 나이가 되도록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못난 집만 골라서 하니. 엄마, 정말 괜찮은 거야? 괜찮다. 둘째야, 얼른 처가로 가라. 사돈 어른들 기다리시겠지. 저는 억지로 둘째 아들을 쫓아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뜻밖의 손님이 저희 집을 찾아온 것이었죠. 막내 며느리의 부모님, 그러니까 사돈 부부가 직접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 뒤에는 뺨을 맞아 볼이 빨개지고 눈이 퉁퉁 부은 막내 며느리와 죄지은 표정의 막내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들어서자마자 사돈 부부의 행동에 저는 크게 놀랐습니다. 사부인께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저에게 고개를 숙였고 이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게 너무 큽니다. 너희들도 어서 무릎 꿇어. 사부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두 사돈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 모습을 본 막내 아들과 막내 며느리도 뒤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광경에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부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제 강서방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들었습니다. 명절이라서 집에 돌아온 강서방의 몰골이 엉망이라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처음엔 아무 말도 못하고 얼버무리기에 이상해서 계속 물었습니다. 끝까지 말을 숨기던 강서방이 결국 제 앞에서 엉엉 울며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딸아이도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강서방이 죄인이라고 자책하며 모든 걸 말했습니다. 본인들 입으로 직접 이야기한 것이니 사부인께 더 못되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사부인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우리 딸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주식으로 날려버린 돈과 대출금은 전부 제가 책임지고 갚겠습니다. 부모로서 당연히 제가 처리할 일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부인이 이렇게까지 사과를 하고 심지어 자식이 저지른 일까지 대신 해결하려는 모습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하게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부인이 그걸 왜 갚으십니까? 그건 저희 자식들이 벌려놓은 일이니 애들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두 분 다 일어나세요. 제 딸 내외도 보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용서를 빌러온 사람들이 남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사부인은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부인 대출까지 받아 주식을 한 건 강서방이 아니라 제 딸입니다. 그 때문에 사부인의 아들이 피해를 입게 할 수는 없지요. 강서방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사돈 어른을 생각하며 저와 술 한잔하면서 펑펑 운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완전히 차갑기만 한 청년은 아니에요. 다만 이번 일을 용서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저 이 자식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사부인께서 이들을 완전히 내치시면 오히려 사부인 마음이 더 사하지 않을까요? 사부인의 간절한 목소리의 순간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때 막내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자 사부인은 단호하게 제지했습니다. 넌 조용히 해. 네가 시어머니한테 용서를 받지 못하면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도 마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집 아직 내 명의인 거 알지? 그 집에서 당장 나가. 3개월 줄 테니까 그동안 다른 데로 이사해라. 그리고 그 집은 부동산에 내놓을 거다.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라는 거예요, 엄마? 내가 모든 걸 해결해 줬으니 네가 이렇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버릇없고 방자해진 거다. 주식으로 날린 돈은 내가 대신 갚을 테니 그 이후부터는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더 이상 어리석고 못된 짓은 하지 말아라. 사부인은 저희에게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말한 후 막내 며느리의 뒷덜미를 잡고는 끌고 나갔습니다. 사부인, 지금은 얼굴도 보기 힘드실 테니 우리 딸은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사부인과 사돈 부부는 막내 며느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집에 남은 막내 아들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너 지금 뭘 잘했다고 여기서 엄마 앞에서 질질 짜고 있어? 매형이랑 조카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냐? 그래, 그만 가거라. 사돈 어른의 말씀은 알겠지만 나는 어제도 말했듯 당분간 너를 보고 싶지 않다. 막내 아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가족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제 어머니와 형들이 절 정말로 떠날 거라고 하셨을 때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가족을 잃게 될까 봐요. 너무 죄송해서 용서를 구할 말조차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장모님 말씀처럼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앞으로 어머니 곁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아갈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며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그 말을 믿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네가 하는 말이 또 거짓말일지 어떻게 알아? 이제는 네가 무섭다. 내가 40년 가까이 키우고 지켜본 내 아들이 맞는지조차 의심스러워. 당장 믿어달라는 것도 용서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제발 기회만 주세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가족 없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막내 아들은 바닥에 엎드려 엉엉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내내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있던 저는 한편으로는 그 어린애처럼 우는 모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천천히 다가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는 막내 아들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내 마음이 풀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가 할 수 있는 건 해봐라. 나중에 후회라도 덜하겠지.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옆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말리려 했지만 사위가 조용히 딸을 말리며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 후 막내 아들은 매주 주말 저희 집에 찾아와 저 대신 텃밭을 가꾸고
빨래와 청소 같은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일요일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막내의 행동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의 상처가 너무 깊었기에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막내 며느리도 막내 아들을 따라 저희 집에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막내 며느리가 주말에 저희 집을 찾아왔을 때 그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제 앞에서 머리를 숙이며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동안 차마 어머님 얼굴을 뵐 용기가 없어서 이 사람과 함께 내려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 전화를 드릴 때마다 어머니께 용서받았냐고 물으시기만 하시고 잘못을 빌지 않으면 더 이상 저를 딸로 생각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남편도 평생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며 살겠다고 하고 제가 함께 용서를 구할 생각이 없다면 여기서 이혼하자고까지 말했어요. 제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이런 결말을 원한 게 절대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남편도 저를 떠나면 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그땐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요. 어머니, 앞으로 이 사람과 함께 어머님께 용서받을 때까지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처음으로 서럽게 울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여전히 제 귀엔 그녀가 저에게 신랄하게 말하던 그 목소리가 맴돌았지만 저는 사돈 어른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생각하며 며느리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한두 달에 한 번씩 집을 찾아오던 다른 새 아이 부부는 여전히 집안일을 하고 있는 막내 부부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새 아이 부부는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 그들을 무시했지만 막내 부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꿋꿋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갔습니다. 놀랍게도 막내 아들 부부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저희 집을 찾았고 어느덧 2달 전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막내 며느리는 처음으로 막내 아들과 함께 저희 집에 와서 제 생일 미역국을 끓여주었습니다. 게다가 잡채, 전복장 등 여러 음식을 준비해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만든 미역국 한 번만 드셔보시겠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다가 며느리가 고개를 푹 숙이는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을 집어들어 미역국을 한 술 떠먹었습니다. 맛있구나. 고맙다. 어디 한 상 차려보거라. 배고프니까 애들 오기 전에 우리 먼저 한 끼 먹자. 정연이 너도 이리 와서 같이 밥 먹어라. 그 순간 거실을 청소하던 막내 아들은 제 부름에 허겁지겁 달려와 눈물이 맺힌 채 저를 바라보는 막내 며느리와 저를 번갈아 보더니 서둘러 식탁에 수저를 놓고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다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없이 밥을 먹던 막내 부부는 결국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저도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아 일부러 짐짓성을 내며 말했죠. 뭐야? 울긴 왜 울어? 울지 마라. 울면서 밥 먹으면 맛도 없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뒤늦게 큰아들과 둘째 아들, 딸 내외까지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서로 먼저 만나 장을 봐왔던 모양이더군요. 손주들은 미리 근처 물가에 내려줬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저희가 한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막내 부부는 그들을 보며 잔뜩 주눅이 든 듯했죠.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 놀라. 막내 며느리가 내 생일이라고 아침부터 와서 미역국이랑 여러 가지 음식을 해줬어. 밥 먹고 있던 참이니까 너희도 밥 안 먹었으면 이리 와서 같이 먹자. 막내 음식 솜씨가 아주 기가 막히더라.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을 깨고 말한 사람은 다름 아닌 큰 며느리였습니다. 막내 동서가 이 음식을 다 했다고요? 대단해요. 힘들었겠어요. 어머님, 그럼 저희는 저녁에 고기 구워 드릴게요. 다들 와서 각자 그릇에 밥 퍼서 앉으세요. 여보,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와서 같이 먹어요. 둘째 부부는 눈치를 보다가 슬그머니 식탁으로 다가왔고 사위는 딸을 달래며 식탁에 앉혔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모두 열심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심드렁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막내야, 앞으로 내가 지켜본다. 어머니가 너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이번 한 번만 넘어가는 거야. 재수 씨도 마찬가지야. 우리 가족이 되려면 다시는 어머니께 뒤에서 나쁜 생각 품지 마라. 막내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형, 고마워. 미역국 맛있다. 막내 재수 씨, 어머니 생신상 차려줘서 고마워요. 그 말을 듣고 막내 부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미역국을 먹으면서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빠짐없이 모여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저녁 내내 술을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고 취기가 올라온 막내 부부는 제게 다가와 양손으로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저도요, 어머님. 이제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가족으로서 잘하며 살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그들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됐다.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들인 걸 어쩌겠니. 그동안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줘서 고맙다. 자, 이제 그만 가서 고기나 더 먹어라. 그날만큼은 손주들뿐만 아니라 다 큰 제 자식들까지 신나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가득 차오르는 따뜻한 저녁이었죠. 세상을 먼저 떠난 남편이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자식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추석이 되자 사돈 어른께서 딸을 용서해 주어 고맙다며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제가 감사해야죠. 그때 사돈 어른께서 무릎을 꿇고 설득해 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저는 영원히 막내에게 등을 돌린 채 후회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히려 사돈 어른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항상 지금처럼 한결같을지 알 수는 없겠지만 가끔 속을 썩일 때마다 사돈 어른이 며느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마음이 미어지는 가운데 자식을 다시 품에 안으며 자식을 미우치게 하려 했던 그 깊은 마음을 떠올리려 합니다. 저도 부모로서의 마음을 되새기며 조금 더 이해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겠다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사돈 어른과 함께 식사를 대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막내 부부는 지금 방 2개짜리 작은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당분간 아이 생각 없이 돈을 모으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살아가겠다는 그들의 계획을 들으며 저도 응원하게 됐습니다. 이 글은 제가 오랜만에 큰아들 집에 놀러 갔을 때 큰 며느리의 제안으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 말려낸 상팔자 채널을 즐겨 듣던 걸 알던 큰 며느리가 제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어머님도 한번 사연을 이곳에 보내보세요. 내가 문자도 제대로 못 치는데 이런 긴 글을 어떻게 쓰겠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애들 학교 간 시간엔 저도 한가하니까요. 그렇게 큰 며느리의 도움으로 저는 무려 3일에 걸쳐 이 사연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사연을 쓰면서 우리는 같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좋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서로 제게 어머니,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혼자 지내시는 것보다 저희랑 사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라고 말하며 저를 자신들의 집으로 오라고 권유했습니다.
게다가 막내 아들은 아예 저희 집으로 들어와 막내 며느리와 함께 살자고 제안하더군요. 어머니, 이제 저희랑 같이 사시면 어떠세요? 저희가 어머니 곁에서 돌봐드릴 테니 더는 혼자 계실 필요 없어요. 어머니 건강도 걱정되고요. 아이들이 저를 걱정해서 이런 제안을 하는 건 충분히 이해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난 내 집에서 내 멋대로 하며 혼자 살 거다. 지금은 너희가 와서 신세를 지는 것 같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 서로가 불편해질 거야. 내 몸이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혼자 살다가 나중에 내가 가진 돈으로 요양원에 들어갈 거니까 더는 이 얘기 하지 마라. 내 인생은 끝까지 내 뜻대로 살다 가고 싶다. 아이들이 저를 걱정하는 마음은 고맙지만 제 마지막은 제 방식대로 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자식들과 손주들을 지켜보면서 삶이 허락하는 한 행복하게 생을 마감할 생각입니다. 물론 막내 아들 내외가 다시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예전처럼 잘못된 생각을 품을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저는 이제 그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부모님이 계시니 사돈 어른들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문득 세상을 떠난 남편이 이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금의 상황을 나누고 아이들과 손주들의 모습을 함께 지켜볼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거란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식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사진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막내 부부와 다시 화해하고 큰 며느리의 도움으로 이 글을 쓰면서 많은 감정이 밀려오더군요. 이제 이 글을 마무리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네요. 더 이상 우리 예쁜 큰 며느리를 고생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세상의 모든 현명한 부모님들께 존경을 표하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은 잘 자라고 있어요. 철없던 막내도 훌륭한 처부모님을 만나 걱정할 게 없답니다. 자식들 걱정은 이젠 덜어두고 우리 둘이 하늘에서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남편에게 말할 날을 상상하며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앞으로의 삶을 이어가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현송자 할머니의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자님들이 먼저 말씀드리기 전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현송자님이 막내 아드님 부부에게 받은 상처, 크나큰 아픔으로 다가오셨을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사연으로 적어서 보내주실 정도면 아마 큰 상처로 문득문득 생각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막내 자식 부부가 어떻게 하는지 보셨던 것은 잘 보신 거라고 판단됩니다. 1년 동안 매주 지극정성을 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요. 남은 여생 여러 자식들에게 효도 받으시면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성 들여 보내주신 사연 감사합니다. 이 사연은 현송자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으로 사연자님의 입장에서 작성되어서 현송자 할머니님께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댓글로 의견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현송자 할머니의 사연 영상이 주는 교훈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